자, 지난 시간에 뭐까지 GDP에 대한 개념을 다 설명을 했었고, 즉 국가 경제 또는 경제를 판단할 수 있는 하나의 지표에 대해서 배웠죠. 그 경제를 판단할 수 있는 지표, 가장 대표적인 지표가 GDP다. 특히 한 국가 경제를 판단할 수 있는 지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국가 경제를 판단할 수 있는 지표, GDP를 배웠기 때문에 그 GDP를 이용해서 여러 국가들 간의 비교를 먼저 해보겠습니다. 요 2절은 국가 간 비교고 3절, 4절부터는 그 GDP를 가지고 우리나라 국내 경제에 대한 평가 아니면 구조에 대한 이해를 해볼 겁니다. 그래서 먼저 2절에서는 GDP를 가지고 여러 다른 나라하고 우리나라를 비교를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비교를 숫자를 통해서 비교를 했죠. 제일 최근 데이터 2018년 데이터를 통해서 보니까 뭐 우리나라 GDP가 뭐 세계 한 10위 정도더라. 2000년에는 14위였는데 조금 더 등수가 높아졌더라. 1인당 GDP는 한 32건이고 그 다음에 1인당 GDP보다 삶의 지표로 더 나은 지표로 요즘 평가받고 있는 1인당 PPP 지표로도 뭐 한 비슷한 수준이다. 그래서 수준은 비슷합니다. 32건은 비슷한데 이제 나라별로 PPP GDP하고 1인당 그냥 GDP하고 비교를 해보면 달라지는 나라가 꽤 많죠. 그리고 또 한 가지 1인당 국가별 GDP를 가지고 평가를 해보더라도 국가 간의 빈부격차가 굉장히 심하다라는 거죠. 국가 내에서의 빈부격차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실제 현실적으로 보면 국가 간의 빈부격차는 더 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못 사는 나라는 계속 못 살고 잘 사는 나라는 계속 더 빠른 속도로 경제가 발전하고 성장하더라. 그 차이 격차가 점점점 더 심해져 가지고 전 세계 상위 10%가 전체 GDP의 80%를 점유하고 있고 나머지 뭐 90%의 나라들이 나머지 20%의 GDP를 점유하고 있는 그 정도로 현재 세계적인 빈부 차이도 심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상이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다가 몇 가지만 조금 더 언급하면 물론 이제 지난 시간에 설명하면서 한 이야기입니다. 설명하면서 추가한 이야기인데 그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경제 성장이다 라고 이야기하면 자, 경제 성장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경제 성장이라는 것은 전에 시간에 이야기했죠. 실질 GDP 성장률로 나타냅니다. 실질 GDP 성장률. 그래서 실질 GDP 성장률로 나타내는데 통상 이 GDP를 봐가지고 성장을 오해를 할 수 있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GDP를 봐서. 뭐 예를 들어서 제일 처음에 요 위에 있죠. 우리나라 GDP가 2010년에는 14위였는데 2018년에는 12위로 등수가 올랐다. 그러면 이 기간 동안에 우리나라 경제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성장했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런 식으로 판단하게 되면 굉장히 오해를 하게 되는 그리고 내용을 잘못 알게 되는 그런 부분이 많다라는 것을 여기서 보여줍니다. 자, 2010년하고 2018년 대비해 가지고 우리나라 8년 동안 1인당 GDP 성장률, GDP든 아니면 인구로 나누는 1인당 GDP든 이걸 보면 자, GDP나 인구로 나누는 1인당 GDP는 별 차이 없는 것은 인구는 사실 차이가 굉장히 적습니다. 인구 변화는 굉장히 적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인구 증가율은 우리가 퍼센트로 나타내지 않고 보통 퍼밀로 나타냅니다. 1000분의 1로. 퍼센트는 100분의 1이죠. 인구는 워낙 증가율이 뭐 대부분 나라들이 낮기 때문에 퍼밀로 나타냅니다. 그래서 인구는 변화가 굉장히 적기 때문에 1인당 GDP를 이야기하든 GDP를 이야기하든 어쨌든 비슷한 추세입니다. 추세인데 자, 1인당 GDP 증가율을 보면 2010년에 23,000불 그 다음에 작년에 33,000불이었습니다. 33,000불. 그러니까 신문에 그 1인당 GDP가 잘 나오죠. 잘 나오면서 자, 우리나라가 얼마나 성장했다라는 이야기 합니다. 자, 드디어 3만 불을 돌파했다. 뭐 그 다음에 4만 불은 언제 갈 것이다. 지금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식으로 이 값을 가지고 이해하면 오해가 많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데, 자, 여기서 여기까지 갔을 때 23,000에서 33,000 갔다. 그러면 여러분 계산기로 계산해 보면 증가율은 44%입니다. 44%. 24,000에서 33,000 많이 늘었죠. 23,000에서 많이 늘면 많이 더 늘어났다 그러면 증가율은 한 44%. 8년 동안 44% 증가했다? 그러면 44를 8로 나누면 뭐 거의 8, 5, 40 5%가 5.5%가 나오죠. 8, 5, 40이니까 44%를 8로 나누면 5.5%입니다. 자, 그렇다 그러면 연평균 성장률이 5.5%냐? 굉장히 높죠. 자, 경제 성장률에 대해서 요즘 뭐 혹시나 다른 신문 기사를 봤으면 성장률이 굉장히 낮다. 뭐 지금 뭐 성장률이 뭐 2%도 안 되고 1%로 갔다. 뭐 그런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그런데 이걸로 보니까 성장률이 8년 동안에 5%가 넘네? 5.5%네? 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근데 왜 이런 일이 나오냐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것의 구성은 사실은 세 부분이 합쳐져 있습니다. 세 부분이 합쳐져 있는데 실질 성장, 실제 우리가 경제 성장률을 이야기하는 성장률이 있고 그 다음에 물가. 이거는 실질이 아니라 명목 GDP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물가 상승 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물가 상승 부분도 포함되어 있고 그 다음에 환율, 원화가 아니라 달러로 나타냈기 때문에 환율 변화 부분도 또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값이 나온 겁니다. 실제 여기서 이렇게 갖는 것을 성장의 구성별로 나눠본다 그러면 뭐 여기 밑에 데이터는 나오지만 사실은 여기 지금 없는데 뭐 밑에 데이터를 봐도 됩니다. 여기서 어쨌든 없구나. 실질 성장으로 값을 본다 그러면 여기서 2000년 대비 2018년까지 우리나라 실질 GDP 소위 말해서 경제 성장률은 8년 동안에 24%였습니다. 8년 동안에 24%. 그러니까 24%라는 거는 8, 3, 24 연평균 3%였죠. 초기에 2010년, 11년, 12년, 13년은 성장률이 좀 높았습니다. 높았기 때문에 지금은 2%도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뭐 합쳐가지고 평균이 이렇게 한 8% 정도. 그러니까 8년 동안에 24% 성장을 했고 그 다음에 이 8년 동안에 환율이 또 보면 1156원, 1달러당 1156원에서 1101원으로 떨어졌습니다. 1달러당 원화의 가치가 원화의 거래되는 액수가 1156원에서 1101원으로 떨어졌습니다. 환율이 떨어졌다는 이야기는 우리나라 돈의 가치가 올라갔다는 이야기죠. 1달러 사는 비용이 이때는 2010년에는 1156원 줘야지 1달러 살 수 있었는데 2018년에는 1100원만 주면 1달러 살 수 있는 거죠. 55원을 덜 줘도 되는 거죠. 그 이야기는 우리나라 돈 덜 주고 1달러 살 수 있다는 것은 달러가 싸졌다는 이야기고 달러 1원짜리 1달러짜리 돈의 가격이 싸졌다는 이야기고 원화로 나타났어. 반대로는 우리나라 돈의 가치가 달러 대비로 올랐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환율의 여기서의 변화는 우리나라 원화 가치로 봐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변하는 것은 5%가 상승했는 겁니다. 즉 원화로 1인당 GDP가 그대로 있는데 이거를 달러로 환산하게 되면 환율이 올랐기 때문에 그냥 달러로 5%가 더 숫자가 증가해 버린다는 거죠. 그런 환율 하락 때문에 또한 이게 올라간 것이 5%가 되더라는 거죠. 5%. 즉 28년 동안에 24.4%는 실제 성장이고 환율 하락 때문에 5%가 성장했고 그럼 두 개가 합치면 거의 한 30% 정도 되죠. 그죠? 44% 중에서 30%가 이렇고 나머지 15%가 물가 때문에 성장을 했는 겁니다. 8년 동안에 물가가 15% 성장했다는 말은 연평균 물가가 2% 성장했다는 거죠. 뭐 보통 그렇습니다. 특별한 일이 없으면 요즘에는 물가가 한 2% 정도 성장합니다. 2% 정도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특별한 이유 같은 경우는 이제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지금 현재 물가에 크게 영향을 주는 세계적인 특별한 일은 대부분 유가 상승입니다. 세계적인 원유 가격,
이 상승하 변화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물가가 요동을 칩니다. 유가가 오르면 우리나라 물가가 오르고 반대로 유가가 떨어지면 우리나라 물가는 떨어지는 최근에는 굉장한 저유가죠. 유가가 떨어졌기 때문에 요즘에는 물가 상승률이 1%도 채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유가 변동이 없다. 유가가 특별히 올라가는 일이 없다 그러면 그냥 물가 상승률은 연평균 한 2% 정도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거 세 개가 합쳐져 가지고 이 숫자에서 이 숫자의 값이 나온 겁니다. 달러로 나타내는 1인당 GDP 가지고 그날의 본질적인 경제 성장, 경제의 변화를 판단하기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렵고 본질적인 경제의 변화는 요 실질 성장 부분입니다. 원화의 거기다가 물가 변화를 제외한 실질 GDP 또는 뭐 1인당 실질 GDP 해도 마찬가지지만 그것의 증가율로서 경제 성장률을 나타내고 이게 실제적인 경제 성장입니다. 그리고 1인당 GDP 보통 달러로 나타내는 이것의 변화는 경제 성장을 나타내는 것이 아닌 거죠. 그래서 신문에 보면 뭐 매년 1인당 GDP가 발표될 때마다 기자들이 막 그런 기사를 냅니다. 내가지고 뭐 작년 1년 동안 경제가 얼마나 좋아졌고 하는데 그건 다 참 경제를 전혀 모르는 그 좀 무지한 기사라는 이야기죠. 무지한 기사.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이해를 하고 판단해야 됩니다. 올랐다고 좋아할 게 아니라 떨어졌다고 또 실망할 것도 아닙니다. 많은 부분은 환율에 따라 변동됩니다. 환율에 따라서. 환율에 따라서 변동하고 그게 환율이라는 것이 한 방향으로 계속 움직이는 것보다는 왔다 갔다 합니다. 여기서 이렇게 떨어지면 달러로 나타내는 우리나라 지표는 좋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실제보다 훨씬 좋게 나타나는 거죠. 반대로 이게 뭔가 하면 1200원. 지금은 이것보다는 더 숫자가 높아졌죠. 지금 환율을 보면 1200원 정도입니다. 그렇게 되면 1인당 GDP는 떨어진 걸로 나옵니다. 아마 올해 1인당 GDP는 거의 이거보다 더 떨어질 겁니다. 3,000불 초반 될 겁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2018년 대비 뭐 2019년, 2020년 우리나라 사람들이 못 살겠다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환율 변화 때문에 생기는 요인이다. 라는 것을 이해하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1인당 GDP를 봐가지고 경제 성장률을 알 수가 없다. 이 속에는 실질 성장, 물가뿐만 아니라 물가하고 환율 변화까지 포함된 값이다. 그래서 이걸로 알 수 없고 진정 성장세는 실질 성장, 즉 실질 성장이라는 것은 실질 GDP 증가율로서 판단할 수 있다. 뭐 같은 이야기인데 그 다음으로 한때 한참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제 이걸 한번 봤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3만 불, 오매불망 신문에서 3만 불을 외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왜 허무한 이야기인지 라는 이야기를 보여준 겁니다. 자, 여기 2014년 대비 2016년 원화로 표시된 1인당 GDP는 10.3% 증가했으나 자, 여기 이제 세 값을 다 보여줬습니다. 1인당 GDP 우리나라 원화로 만원 단위로 나타난 겁니다. 두 번째는 달러로, 미국 달러로, 세 번째는 환율로 보여준 거죠. 이걸 보면 2010년에는 2,669만 원입니다. 이걸 달러로 나타내면 여기다가 달러로 나타내는 것은 이 값에다가 환율 이걸 나누는 거죠. 나누면 달러로 23,087불이라는 액수가 나옵니다. 요 계산은 어떻게 하느냐? 계산된 1인당 GDP에서 환율을 나눈 거죠. 나누면 요 값이 나오는 거죠. 그 다음 2014년에는 1인당 GDP가 3천만 원이 됐습니다. 3천만 원인데 이거를 달러로 나타내려고 그러니까 그때 환율 1,053호로 나누었죠. 나누면 29,250불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2016년에는 1인당 GDP가 또 더 늘어나가지고 3,400만 원 정도, 3,400만 원 정도 됐죠. 근데 이걸 이제 달러로 나타내려고 그러면 이때 환율 1,160원으로 나누니까 29,296달러가 됐습니다. 자, 2014년 대비 2016년 값을 보면 29,250, 29,296이죠. 차이가 없죠. 2년 동안 우리나라 경제는 아무 성장을 하지 않았느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아니란 이야기죠. 달러로 나타내면 이렇게 차이가 없는, 그냥 제자리에 있었지만, 원화로 나타내면 여기서 3만 80에서 3만 400이라는 것은 거의 뭐, 한 13% 정도 성장하는 거, 그렇죠. 4만, 한 10% 정도 성장했는 거죠. 10% 정도 성장했습니다. 물론 이게 실질이 아니라, 여기서는 이게 명목이죠. 물가 상승률하고 합쳐가지고 성장이 10% 했는 겁니다. 했는데, 이 값이 그대로 있는 이유는, 여기 봐가지고 이 값은 10% 성장했는데, 달러로 나타내는 값은 그대로 있는 이유는 환율이 10% 정도 상승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다른 말로 원화 가치가 10% 떨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달러로 나타내니까 별 차이가 없더라. 즉 1인당 달러로 나타내는 국민소득은 환율에 좌우되는 값이기 때문에 특정 숫자의 의미를 둘 수 없는 겁니다. 3만 불이 됐다 그래도 그게 진정한 3만 불인지, 그때 환율이 우리나라 원화가 고평가 돼가지고 3만 불이 갑자기 올라갔을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3만 불이 안 됐다 그래도 뭐 우리나라 원화 가치가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그렇게 낮지, 실질적으로는 3만 불 가치보다 더 높은 수준이 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특정 숫자의 그 의미를 빌려둘 필요는 없고, 오히려 원화로 나타내는 1인당 국민소득이 더 중요합니다. 달러보다는 일반적인 사람한테는 원화로 나타내는 게 더 중요하죠. 물론 외국 거래가 많고 해외에 내송금해야 될 사람이라 그러면 달러로 나타내는 게 중요하겠죠. 환율이 중요하니까. 자기 돈을 가지고 우리나라에서 벌어가지고 외국으로 송금해야 될 사람 같은 경우는 달러로 나타내는 것이 중요할 겁니다. 그러나 대부분 사람들은 안 그렇죠. 우리나라 국내에 살면서 국내에서 소비하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그냥 원화로 나타내는 1인당 국민소득이 중요하고, 그다음 더 중요한 것은 그냥 그것보다 1인당 국민소득보다는 실질 국민소득 아니면 실질 성장률입니다. 그래서 성장률을 이야기할 때는 우리나라 GDP 성장률, 경제 성장률을 이야기할 때는 실질이라는 표현을 안 쓰죠. 표현을 안 쓰는 이유는 무조건 그거는 실질 성장률을 이야기합니다. 그 경제 성장률이 중요한 거죠. 경제 성장률만큼 사람들의 소득은 증가할 수 있습니다. 그 이상 증가하는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경제가 성장하면 또한 소득이 뭐 그때 똑같이 퍼센트는 아니지만 어쨌든 거기에 따라 가지고 그 1인당 국민소득이 성장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국가 비교로 주로 이제 달러 베이스로 1인당 국민소득 GDP들을 사용하는데, 국가 비교 차원에서는 좋은 지표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거 당연히 비교해서 의미가 있지만 그걸 가지고 국내에서 기관 간 비교해서는 안 쓰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그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또 비슷한 환율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것도 지난 시간에 테이블을 설명하면서 한번 이야기했죠. 자, 일본하고, 특히 우리나라가 일본하고 많이 비교를 하죠. 일본하고 경쟁의식이 굉장히 강하죠. 근데 그게 지금 요즘에 좀 쾌재를 부르는 게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이 GDP 데이터에서도 쾌재를 부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많은 것이, 자, 우리나라 경제가 이제 뭐 굉장히 GDP의 여러 지표를 봐가지고 일본하고 근접하더라 라는 이야기죠. 그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1인당 GDP. 1인당 GDP를 봐가지고 2010년에는 일본의 절반에 그쳤지만, 맞죠, 그죠? 2010년하고 2018년 두 데이터 봤는데, 2010년에는 일본이 44,600불이었고 우리나라가 23,000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로 봐가지고 우리나라가 절반밖에 안 되죠. 절반밖에 안 됐는데 2018년에는 일본은 44,000에서 오히려 39,000으로 줄어들었고 우리나라는 33,000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절반밖에 안 됐던 것이 이제 85% 정도. 그러니까 격차가 한 15% 정도밖에 안 되는, 일본하고 1인당 GDP 격차가 15%밖에 안 되는 지금 현상이 발생했죠. 그래서 이제 뭐 쾌재를 부르는데, 자, 그러면 이게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느냐? 우리가 잘했냐, 일본이 못했냐? 라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뭐 우리나라가 이 퇴보하거나 아니면 뭐 이 정도 성장을 했으면 성장은 잘한 편입니다. 근데 여기서 23,000에서 33,000으로 가가지고 이게 네트로 다 우리가 경제 성장을 했는 건 아니라고 앞에서 이야기했죠. 이 성에는 물가와 환율 부분이 굉장히 많더라. 절반 정도는 물가가 환율이고 실제적으로는 한 절반 정도만 성장을 했는 것이다. 라는 거죠.
어쨌든 우리는 이렇게 성장했고, 일본은 그러면 왜 44,000에서 39,000으로 갔느냐라는 얘기죠. 그럼 일본은 퇴보했느냐? 퇴보는 아니라는 얘기죠. 여기서 여기까지 경제 성장률이 경제가 정체는 했지만 퇴보하지는 않았습니다. 일본도 일본 내에 예나로 봐가지고 일본 자체에서 경제 성장을 보면 여기서 이 8년 동안 기간 동안에 마이너스는 아닙니다. 거의 뭐 굉장히 낮은 저성장이었지만, 그렇다면 숫자가 줄어든 원인은, 가장 큰 원인은 환율 상승이다라는 거죠. 예나 가치가 88년에서 110엔으로 상승을 했는 겁니다. 그러니까 1달러하고 바꾸는 것이 2010년에는 일본 사람들이 88엔을 주면 미국 1달러하고 바꿀 수 있었는데, 지금은 2018년에는 110엔을 줘야지 바꿀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1엔의 가격이, 1달러의 가격이 엔으로 표현해가지고는 한 10% 이상 비싸진 겁니다. 달러의 가격이 비싸졌다. 그 이야기는 엔의 가격이 떨어졌다라는 거죠. 엔의 가치가 떨어진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엔으로 나타낸 일본 GDP를 달러로 환산하니까 이렇게 값이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엔의 가치가 떨어졌기 때문에, 일본 엔화의 환율이 올랐기 때문에 이 현상이 발생한 겁니다. 실제적인 내부적인 본질적인 경제 변화보다는 이 환율 변화가 이 변화의 줄을 차지하고 있다. 자, 그러면 그 환율 변화가 우리도 조금 변했는데, 우리는 뭐 사실은 변동선상에 있습니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 1000에서 1200 사이를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향성이 어디냐에 대해 가지고는 논란의 여지가 많은데, 아마 1000이나 아니면 그 이하로 떨어질 가능성은 크다. 즉 우리나라 돈의 가치는 지금 올라가는 쪽으로 보는 그 전문가들은 대부분 보고는 있습니다. 그거는 장기적인 추세고, 매년 봐가지고는 1000에서 1200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그런 겁니다. 근데 일본은 굉장히 급격히 변한 거죠. 급격히. 사실은 이 기간 동안에 80엔에서 120엔으로 상승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보면 일시적으로 봐가지고 2011년인가 12년에서 뭐 2017년, 16년, 15년까지 보면 80엔에서 120엔으로 갔다라는 것은 일본 돈의 가치가 50%나 떨어진 겁니다. 엄청난 하락이죠. 자, 그게 그러면 어떤 일이에요? 왜 그렇냐? 그게 나쁜 일이냐, 좋은 일이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걸로 봐가지고 나쁜 일이죠. 세계적으로 봐가지고 국가의 순서를 까먹습니다. 1인당 GDP로 봐가지고 등수가 뒤로 확 밀려 나가버리죠. 그런 차원에서는 안 좋은 일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아까 이야기했죠. 1인당 달러 GDP는 뭐 허구적인 부분이 있다는 얘기죠. 실질적인 사람이 삶을 이야기하는 건 아닌 거죠. 이게 사실은 옛날에 허구적으로 등수가 높았던 것이 제자리에 찾아갔다 그러면 그건 올바른 현상입니다. 옛날에 예나가 과대평가돼 가지고 이제 제자리에 같이 찾아갔다 그러면 그건 제자리에 갖는 현상인 거죠. 억지로 올리면 좋은 일이 별로 없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이 조금 있는 겁니다. 조금 있는 것이, 일본 예나 가치가 너무 높았습니다. 너무 높았기 때문에 그 높은 가치를 낮춘 거죠. 그게 소위 아베노믹스입니다. 예나를, 그러니까 일본 중앙은행을 통해 가지고 돈을 뭐 엄청나게 찍어내서 인플레이션을 이야기한다 그랬는데, 실제적으로는 통화 가치를 낮춘 거죠. 그 결과 이게 이렇게 떨어졌고, 그 결과 일본의 모든 값들이 예나로 나타났을, 달러로 나타나는 값들은 다 이런 식으로 떨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일본이 점점점 거의 2위였던 G2였던 일본이었는데 중국에 뒤지고 급격히 지금 중국하고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달러로 나타내는 GDP로는. 그렇지만 일본 내에서는 이 상태가 좋은 상태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베의 경제정책에 대해 가지고 아베노믹스에 대해서 박수를 친 사람들이 많죠. 물론 경제학자들은 조금 의구심을 가지고는 보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효과 있는 정책이 맞습니다. 단기적으로 효과 있는데 장기적으로는 저 비용도 만만치 않을 건데 라는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이야기는 단기적으로 효과가 있다는 이야기는, 이게 이렇게 되면 뭐가 좋냐 그러면 일본 물건 가격이 싸집니다.
싸지기 때문에 일본 수출이 많이 되고 또한 일본의 기업 경쟁력이 높아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 많은 일본 기업들이, 그러니까 외국에 나가 있던 일본 기업들이 일본으로 공장을 되돌리더라라는 얘기죠. 일본으로 공장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중국의 인기 상승 아니면 중국의 뭐 정치적인 이슈, 뭐 기업 환경이 나빠지는 그런 문제하고 어울리고, 거기다가 뭔가 하면 예나 가치가 떨어지고 나니까 많은 일본 기업들이, 중국에 있던 일본 기업들이 일본으로 되돌아오더라. 그러면서 일본의 일자리가 늘어나고 경제가 성장을 하더라. 과거 그러니까 잃어버린 20년의 그런 저성장에서 좀 벗어나려는 그런 기미가 좀 보이더라 라는 차원에서 여기서 이렇게 가는 비용을 치렀지만 그것이 국내 경제적으로는 국민들한테, 일본 국민들한테는 좋은 정책이다 라고 이제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지표들이 많이 나타났죠. 그래서 외부에 나타내가 등수는 떨어졌지만 이 현상, 여기에 따라 가지고 일본 경제는 더 나아졌다라는 그런 현상 때문에 뭐 정치적으로 우리가 보기에는 아베를 굉장히 좀 부정적으로 많이 보지만 일본 국내에서는 아베에 대한 지지율이 그렇게 높았었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1인당 GDP가 달러로 떨어졌다고 해가지고 꼭 나쁜 건 아니라는 거죠. 그 나라 정책을 위해가 필요하다 그러면 뭐 예나 환율 변화에 따라 가지고 떨어질 수도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경제학자들이 보기에는 이 단계적으로 그런 건 굉장히 좋은 거다라는 건데, 이제 이 비용은 문제다라는 거죠. 그렇기 위해서는 일본 중앙은행이 굉장히 많은 돈을 지금 뭐 찍어서 퍼붓는데, 이제 그 비용, 거기에 따른 일본 정부의 재정 적자, 이제 이런 부분이 일본 정부의 부채, 이런 부분이 나중에 이제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게 지금 궁금한 부분입니다. 나중에 보겠지만 현재 뭐 국가별 이제 부채 비율, 국가별 뭐 선진국 대부분 나라들이 빚댐이라고 합니다. 빚댐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 제일 빚댐이가 누구냐 그러면 압도적으로 일본입니다. 그러니까 1인당 GDP 대비 빚이, 국가의 부채가 제일 많은 나라가 일본입니다. 일본이었고 거기다가 이것 때문에 더 많아졌다. 그래서 이거는 과연 어떻게 갈지 경제학자들은 지금 굉장히 궁금하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일본 국가 부채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지, 어떻게 갈지. 만약에 일본 국가 부채 문제가 터진다 그러면 지금 국가 부채 때문에 문제가 터진 나라들이 굉장히 많죠. 주로 이제 아르헨티나나 남미 국가들이었지만 최근에는 선진국, 유럽 국가들의 국가 부채 때문에 문제가 터졌죠. 그리스, 포르투갈, 스페인, 뭐 이태리는 거기까지 안 갔지만 뭐 아일랜드, 이런 나라들, 픽스 나라들이 국가 부채 때문에 국가 부도가 됐습니다. 근데 그때 이 폭탄보다 일본에 터지면 더 엄청난 폭탄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이 지금 그 액수 규모이기 때문에 그게 어떻게 될지 이제 좀 궁금은 합니다. 이제 잘 주시를 할 부분이죠. 많이 또 연구도 하고 있고요. 어쨌든 여기서 이렇게 갔다라는 것이, 우리는 이제 숫자로 봐가지고는 즐겁긴 하지만 여기서 이게 뭐 우리가 아주 잘해서 그렇다, 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뭐 별 차이 없는 것이고 그냥 예전 비슷하게 나가고 있고, 그 다음에 전반적으로 이제 경제 성장세가 둔화되는 것은 나중에 이제 나올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일본의 급격한 정책 변화 때문에 이렇게 된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이 좋은 상태에서 나쁜 상태로 가는 것이 이제 좋냐 나쁘냐, 아까 언뜻 이야기했지만 또 한 부분에서 본다 그러면 어떤 상태가 더 맞냐라는 이야기죠. 어떤 상태. 이 상태가 맞냐, 이 상태가 맞냐. 그 이야기는 일본 경제에는 이 환율이 맞냐, 이 환율이 맞냐라는 부분입니다. 이 환율이 틀렸다 그러면, 일본의 버거운 수준의 환율이었다 그러면 이렇게 가는 게 맞습니다. 이게 버거운 수준의 환율이었다. 1달러당 80엔이라는 것은 일본 경제가 감내할 수 없는 수준이다. 그러면 뭐 100엔, 110엔, 120엔으로 가는 게 맞는 거죠. 근데 왜 그러면 그 버거운 수준으로 갔느냐? 사실은 버거운 수준입니다. 왜 갔느냐 그러면, 근데 역사적으로 길죠. 소위 1970년대 플라자 협정에 따라 가지고 일본의 환율이 엔화의 가치를 급격히 올랐습니다.
그래서 70엔까지 갔었죠. 그러니까 1달러당 1,300원, 1,200원, 120원, 130원 하던 것이, yen 하던 것이 1달러당 거의 70엔대까지 일본 엔화 가치가 갑자기 올라갔습니다. 왜냐하면 1970년대까지만 해도 일본이 세계적으로 뭐 전자제품 수출을 통해 가지고 가장 경상수지, 무역수지 흑자가 많은 나라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의 상대 국가인 미국, 유럽 등은 항상 일본하고 무역해 가지고 엄청난 적자를 보았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보고 하는 이야기가 똑같습니다. 그걸 사실은 1970년대는 일본이 그 상대였죠. 그래서 전 세계 나라들이 잘 못 살겠다라는 거죠. 일본 때문에 모든 나라들의 국부가 일본으로 빠져나간다. 돈이 빠져나간다. 못 살겠다. 자, 그럼 왜 그러냐? 일본이 산업 경쟁력이 높아서 그러냐? 물론 일본이 전자제품을 잘 만들죠. 그건 맞습니다. 맞는데 환율이라는 것은 사실은 경제학적으로 봐가지고는 경상수지가 0이 되는 환율 수준이 맞습니다. 맞는데 지속적으로 한 나라가 흑자를 본다는 이야기는 어쨌든 환율, 외환시장이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는 것이고 그 나라 환율이 과소평가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뭔가 하면 1달러당 130엔 뭐 등등은 이거는 일본 통화당국이 일본 엔화의 가치가 올라가는 것을 억지로 막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라고 이제 다른 나라들이 일본 보고 지탄을 하는 거죠. 특히 이제 미국이. 그래서 이제 미국이 팔을 비틀어 가지고 일본 보고 자, 엔화 가치를 높여. 라고 해가지고 높인 것이 소위 플라자 협정입니다. 협정으로. 그래서 엔화 가치를 그렇게 높인 거죠. 엔화 가치를 높이니까 일본은 부전은 됐습니다. 엔화 가치를 높여가지고 엔화 가치가 배가 되니까 달러로 나타낸 일본 모든 국내 모든 재산은 일본 엔화로는 똑같은데 달러로는 배가 되는 거죠. 기업의 가치도 배고 땅값도 배고 뭐 재산도 배고 다 배가 되는 겁니다. 달러로는. 엔화로는 그대로인데. 그러니까 이제 일본 사람들이 부자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세계적으로 여행을 다니고 그 다음에 전 세계의 그 샤프가 됐죠. 그러니까 전 세계 땅을 사고 부동산을 사고 집을 사고 건물을 사고 그런 식으로 세계적으로 투자를 많이 하고 그렇게 된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와중에 일본 엔화 가치가 높으니까 산업 경쟁력은 엄청나게 떨어지는 거죠. 일본에서 물건 만들어 가지고는 도저히 재산성이 안 맞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기업들이 일본에서 빠져나간 거죠. 그래서 동남아 아니면 중국 뭐 이런 데로 빠져나갔기 때문에 그게 쌓여가지고 잃어버린 20년이 온 겁니다. 잃어버린 20년이 온 것이고 자 그래서 이제 다시 그걸 되돌아온 거죠. 환율이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이게 환율은 모든 가격 그 다음에 그 나라의 경쟁력을 한순간에 다 바꿀 수 있는 겁니다. 가격을 다 바꿔버리니까 상대 가격. 물건 하나하나 가격 문제가 아니라 그 나라 모든 물건 가격을 동일하게 한순간에 다 바뀌는 겁니다. 가격을 갑자기 올렸다가 낮췄다가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80엔대를 유지했던 환율은 지금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지난 긴 기간 동안에 와가지고는 일본으로서는 굉장히 버티기 힘든 정도의 높은 수준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액수로는 이게 낮은 수준이지만 이게 이제 엔화 가치로 봐가지고는 이제 고평가가 된 그 때문에 잃어버린 20년이 왔다라고 이제 경제학자는 보는 거죠. 그래서 일본을 위해 가지고는 일본 시각으로 본다 그러면 사실은 아베가 과감하게 이거를 이렇게 올리는 정책을 했는 것이 맞긴 맞다라고 봅니다. 맞는 거죠. 근데 이제 그 비용까지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알아서 잘 해결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뭐 그런 부분 때문에 사실은 이때의 일본 GDP는 과대평가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계적인 압력 때문에 엔화 가치가 높았기 때문에 실제적인 일본의 경제력보다는 1인당 국민소득 수준이 과대평가됐다. 달러로는. 그래서 그게 이제 조금 제자리로 찾아간 것이 이 수준이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하는 것보다는 일본이 과대평가됐던 부분이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이렇게 떨어진 것이다. 라고 해석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PPP로 볼 때 GDP가 크게 저평가된 나라들은 그러니까 PPP GDP, PPP 1인당 GDP를 봤을 때 그러니까 저평가됐다는 것은 1인당 GDP로 봐가지고는 뭐 이랬는데 1인당 PPP GDP를 보니까 값이 갑자기 많이 높아졌죠. 높아졌다는 것은 그냥 GDP가
과소평가된 겁니다. 저평가된 거죠. 그런 나라들이 어떤 것이냐. 자, 저평가라는 이유는 이게 올바른 평가를 가장 그래도 적절한 평가라고 이야기했죠. 현재로서는 제일 좋은 평가 지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맞다 그러면 이게 아닌 다른 지표는 잘못된 거죠. 다른 지표를 봐가지고 값이 틀려졌다 그러면 그거는 잘못된 거고, 자, 이런 경우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제일 극단적인 경우가 이거죠. 인도를 본다 그러면 인도의 2018년 1인당 GDP는 2,000불입니다. 그런데 1인당 PPP GDP는 8,000불이 되는 거죠. 4배가 올라가는 겁니다. 4배. GDP가 4배가 올랐죠. 미국 기준이니까 미국은 똑같죠. 똑같은데 인도는 4배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뭐가 맞냐? 이게 더 맞다라고 이야기했죠. 이 지표보다는 이 지표가 삶의 수준의 지표는 더 맞습니다. 삶의 수준의 지표는. 그러니까 인도 사람들이 이만큼 못 살지는 않았다는 거죠. 이만큼이라고 그러면 미국에 비해서 30분의 1이죠. 30분의 1만큼 밖에 안 된다. 미국 사람들이 30개 먹을 동안에 인도 사람은 한 끼밖에 못 먹는다. 그 정도로 못 산다는 건 아니라는 이야기죠. 이거는 이제 많은 그 물가 부분 때문에 이렇게 숫자 기차가 났고, 실제적으로 삶을 보면 요 정도라는 거죠. 이 정도라 그러면 한 8분의 1 정도가 되는 거죠. 30분의 1이 아니라 8분의 1 정도, 8배 정도 미국이 높으니까 그 정도 차이가 나죠. 어쨌든 여기 비해서 이게 4배가 올랐죠. 그러니까 이걸로 본다 그러면 1인당 GDP를 보면 인도의 실제적인 삶의 수준은 굉장히 낮게 평가됩니다. 그래서 저평가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쓰는 GDP를 봐가지고 굉장히 저평가된 나라. 새로운 지표 이걸 딱 보니까 기존에 쓰고 있던 이 지표가 지표로 봐서 굉장히 저평가된 나라들이 어떤 나라냐. 저평가라는 것은 이 값으로 가니까 이 값이 갑자기 많이 늘은 나라가 어떤 나라냐라는 거죠. 인도, 제일 크게 늘은 게 인도죠. 그 다음은 중국입니다. 중국이 배로 늘었고, 그 다음 많이 늘은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요? 여기 있죠. 인도네시아. 3,800에서 13,000. 한 3배 이상 늘었죠. 그 다음에 멕시코도 배로 늘었고, 그 다음에 터키도 거의 한 3배 늘었죠. 그래서 이 전체의 나라에 비해 가지고 지금 이게 지목했던 나라들의 특징이 어딨냐? 그 대부분의 특징이 어떤 나라냐? 뭐 브라질도 한 배로 늘었고, 러시아도 배 이상 늘었죠. 그러니까 대부분 어떤 나라냐? 사실은 개도국들입니다. 개도국들. 그러니까 선진국이 아닌 나라들이 대부분 많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특히 못 사는 나라일수록 PPP로 하니까 숫자가 많아지죠. 못 사는 나라일수록 물가가 낮습니다. 물건 가격이 싸죠. 인건비가 낮고. 못 산다는 것은 1인당 국민소득이 낮다는 이야기입니다. 1인당 국민소득이 낮다는 이야기는 인건비가 싸다는 이야기고, 그 이야기는 모든 물가 중에서 가장 베이스가 되는 것이 인건비입니다. 그리고 모든 물가를 다 총체적으로 반영하는 것이 인건비죠. 그렇기 때문에 물가가 낮다라는 이야기죠. 그런 나라는 PPP로 생각한다 그러면 이 값은 굉장히 많이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저성장국, 그러니까 뭐 우리가 소위 개도국이라고 이야기하죠. 우리가 용어가 개도국 아니면 후진국, 옛날에는 후진국이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선진국이니까 선진국의 반대 지표가 후진국이었죠. 그런데 이제 개도국이라는 용어는 왜 나왔냐 그러면 후진국이라는 용어를 쓰니까 우리말 뜻도 좀 이상하고 후진하니까 어쨌든 under developed, 그러니까 뭐 후진국이라는 용어 자체가 굉장히 부정적이더라. 부정적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좀 정치적으로 좋은 용어로 바꾼 것이 개도국입니다. 개발도상국입니다. 그래서 후진국, 뭐 우리나라는 옛날에 한때는 후진국이 있고 우리나라는 개도국이고 선진국이 있다라고 사람들이 오해를 했는데 그런 뜻은 전혀 아닙니다. 그러니까 후진국의 용어를 정치적으로 좀 좋은 용어로 바꾼 것이 개도국이다. 개발도상국이다. 즉 개발도상국이 대부분 이런 식으로 이 값이 차이가 많이 난다. 그 이야기는 실제적으로 1인당 GDP가 그냥 GDP를 본다 그러면 이게 과소평가되는 겁니다. 과소평가된다. 실제 그만큼 못 사는 건 아니라는 이야기죠. 자, 그래서 PPP를 볼 때 GDP가 크게 저평가된 국가들은
물가가 낮은 나라는 것이고, 그 물가가 낮은 나라는 일반적으로 저성장 국가 아니면 개발도상국, 개도국들이 그렇다. 자, 그 다음으로 지금 본 GDP에 대한 평가를 한번 해봅시다. 이 GDP가 경제 지표, 뭐 국가 간 비교 아니면 국가 내에서도 시대 간 비교, 기간 간 비교에서 가장 중요한 지표입니다. 아니면 절대적으로 현 상태에 대한 판단 지표이죠. 한 국가에 대한 경제 평가 지표인데 경제의 예를 들어 가지고 질적인 부분을 볼 수가 있지만, 예를 들어 가지고 성장세를 볼 수 있는 지표도 있지만, 아까 말한 대로 이게 후생 지표로도 많이 쓰죠. 이걸 가지고 1인당 GDP를 나타내 가지고 빈부의 척도로 많이 썼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 가지고 이게 올바른 지표냐라는 논쟁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GDP가 경제적 후생 수준을 측정하는 좋은 지표인가에 대한 논쟁이 많이 있었던 거죠. 왜 1인당 GDP냐? 그것보다는 뭐 여러 가지 다른 지표가 있습니다. 흔히 이제 다른 지표로 사는 것이 행복도 조사 뭐 이런 것들이 많이 행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별로 이제 행복도를 조사합니다. 그러면 뭐 주관적이죠. 사실은 좀 주관적인데, 당신은 행복합니까? 라고 해가지고 다들 모든 나라에 돌면서 답을 해보는 거죠. 행복도 조사 결과가 이제 재밌는 케이스들이 많이 나오는데, 세계적으로 행복도 조사해보면 제일 최근에 1등이 나온 나라들이 뭐 조사마다 조금씩 틀리지만 유명한 케이스가 이제 어디냐 그러면 부탄입니다. 부탄 국민들이 가장 행복하다고 많이 반응합니다. 부탄이 다 행복하다고. 부탄이 어디냐? 부탄이라는 나라가 어디냐 그러면 거기 히말라야 산에 있는 데 있는 그 중국하고 뭐 어디냐? 네팔인가 뭐 어쨌든 그 근처에 있는 나라입니다. 아주 그 산 속에, 그 설산 속에 있는 나라고, 그다음 굉장히 가난한 나라입니다. 1인당 GDP라 가지고 세계적으로 제일 가난한 나라입니다. 그 부탄은 왕정인데 한 5년 전인가 부탄의 왕세자 부부가 일본을 방문했는데, 그 왕세자 부부가 일본에 와서 쇼핑을 갔는데 어디를 갔냐 그러면 유니클로를 갔대요. 유니클로를 갔다고 해가지고 그때 뭐 신문에 대해서 특별히 됐죠. 그러니까 왕세자라 그러면 다들 왕족이라 그러면 뭐 호화 쇼핑 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유니클로라 그러면 가장 저렴한 옷을 파는 그런 가게죠. 그러니까 가성비가 높은 그런 가게죠. 거기 가서 쇼핑을 했다는 걸 보고 참 부탄 그 왕실은 굉장히 건실하다. 그래서 부탄 국민들이 이 뭐랄까 행복하다라고 하는 것이 다 왕실을 믿고, 왕정이지만 왕실을 믿고 다들 그냥 행복하게 살고 있다는 거죠. 1인당 국민소득은 낮지만 행복하게 산다라는 거죠. 물론 이제 그걸 해석하기는 여러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측면이 있는데, 일단 1인당 국민소득은 굉장히 낮아요. 낮은데 왜 사람들이 다 행복하게 생각하느냐? 부탄은 뭐 그냥 독실한 불교 국가입니다. 불교 국가고, 그 옛날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뭐 대부분 집에서 애들을 몇 명 놓으면, 물론 이제 뭐 아직 그 근대화가 덜 된 나라이기 때문에 산하 제한 뭐 그런 것도 그 뭐 피임이나 그런 것도 제대로 지금 안 된 나라죠. 그렇기 때문에 애는 굉장히 많이 놓습니다. 많이 놓는데, 대부분 애를 놓으면 뭐 집집마다 제일 똑똑한 애는 성녀를 시키는 것이 전통이고 가장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 국민 중에서 성녀의 비율이 한 10%가 넘고, 모든 사람들이 가서 절에 가가지고 불공 드리는 것이 대부분 1인 나라입니다. 경제는 별로 없어요. 별로 없고, 경제는 이제 부탄이 먹고 사냐 그러면 발전과 관광으로 먹고 사는데, 발전이라는 것은 부탄이 그러니까 인도 옆에 있는데 인도에서 발전소를 지었죠. 수력 발전소를. 그러니까 히말라야 산에 이제 그 만년설이 있죠. 만년설이 녹으면 항상 뭐 일정하게 물이 이제 내려오죠. 물이 내려오면 그 물 가지고 발전을 할 수 있는 발전소를 지어가지고 지어준 뒤에 발전된 전기는 인도에서 사갑니다. 그래서 인도가 발전소를 지어준 것은 사실은 원조로 지었고, 그 다음에 발전된 전기는 부탄은 뭐 경제가 별로 없으니까 전기가 쓸 일도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대부분의 전기는 인도에서 돈 주고 사가죠. 그 주는 돈, 그게 이제 국가의 주수입, 그거 하고 그 다음에 관광 수입, 그 두 개가 주수입이죠.
관광도 이제 가능한데 최근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부탄 갔다 온 사람들이 있는데 관광도 완전 국가에서 시키는 대로만 가야 됩니다. 관광객이 가면 자유관광은 허용이 안 되고 국가에서 그 나라에서 시키는 데에서 자야 되고 항상 가이드가 따라 붙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 붙게 되어 있고 이제 그거는 이제 또 다른 차원도 있죠. 하나의 일자리 마련 차원. 그래서 그 가이드 비용을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왕정과 그 다음에 불교에 대해 가지고는 절대 뭐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그런 나라죠. 그런 차원에서는 굉장히 전제적인 나라라고는 볼 수 있죠. 볼 수 있는데 그러나 사람들이 다 그렇게 종교적이다라는 거죠. 너무 종교적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욕심이 없어요. 욕심이 없으니까 다들 행복하다고 사는 겁니다. 뭐 우리의 기준이랄까 서방의 기준에 봐가지고는 물질적인 부하고는 진짜 거리가 먼 거죠. 그 이야기는 결국은 행복은 주관적인 것이다. 행복은 주관적이다. 이제 그게 부탄의 하나의 예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행복조사에서 많이 나타나는 걸 보면 행복하다고 반응하는 많은 나라들은 보면 적도 근처에 있는 나라들입니다. 적도 근처. 제일 많은 나라들이 소위 카리비안 연안 나라들. 그러니까 미국 남쪽, 플로리다 남쪽에 있는 그 바다에 있는 적도 근처에 있는 나라들. 여기 사람들은 다 행복하다고 반응을 많이 합니다. 특히 이제 그 특징을 보면 어떤 특징이냐? 햇빛이 따뜻한 나라. 1년 내내 햇빛이 들고 따뜻한 나라. 그 다음에 자살률이 높고 사람들이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나라들은 주로 어디냐? 해가 잘 안 드는 나라들. 북구 나라들. 그러니까 북유럽 나라들은 우리가 알기에는 굉장한 선진국이다. 국민소득도 높고 선진국인데 자살률은 굉장히 높아요. 그 태양이라는 것이 상당히 사람들의 주관적인 행복에 영향을 주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도 있더라 하는 거죠. 그래서 주관적인 행복은 물질적인 경제적인 지표가 아니라 여러 다른 차원에서 나타난다. 뭐 우리나라도 최근에 지금 코로나 사태 때문에 종교에 대해 굉장히 논쟁이 많죠. 종교에 대해 가지고 종교인들에 대해 논쟁이 많은데 뭐 논쟁되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 종교인들은 또 다른 생각을 또 가지는 겁니다. 자기 나름대로 그냥 종교적으로 행복하다 그러면 부탄 사람과 같이 그냥 행복한 겁니다. 뭐 하기도 하고. 그 외에 이제 햇빛에 대해서도 햇빛이라는 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또 다른 뜻인 거죠. 그 이야기는 어쨌든 그런 예를 본다 그러면 GDP는 경제적인 후생 수준의 적절한 지표인가에 대해 가지고 의문이 생기는 거죠. 의문이 생기는데 자 어쨌든 여기에 대해 가지고 경제학자들이 답할 수 있는 것은 GDP는 행복 지표는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행복 지표는 아니죠. GDP는 그냥 경제적인 지표입니다. 경제적인 하나의 후생 지표입니다. 즉 1인당 GDP는 그 경제 구성원의 평균적 소득과 지출 수준을 나타냅니다. 평균적 소득이 있으면 그가 지출을 할 수 있죠. 돈을 쓸 수 있는 겁니다. 소득과 그 다음에 쓸 수 있는 액수를 나타내는 것이지 행복 지표는 아니라는 이야기죠. 행복은 주관적인 겁니다. 자기가 개인적으로 행복을 느끼는 것은 다 다른 거죠. 그러나 GDP는 행복이나 삶의 질을 나타내는 최선의 지표는 아닙니다. 아닌 게 분명합니다. 그래서 GDP 가지고 이까지 해석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해석할 수도 없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런 문제 때문에 1인당 GDP보다 더 좋은 지표를 만들어 보자 라고 해가지고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죠. 지표를 만드는 기관이 어디냐 그러면 유엔입니다. 유엔에서 이제 그 작업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뭐 경제학자, 사회학자들 끌어모았죠. 노벨상 받은 경제학자들하고 다 끌어모아가지고 1인당 GDP보다 더 좋은 지표, 행복 지표, 복지 지표, 후생 지표를 만들어 달라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인건비 비싼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한 2년 동안 막 해가지고는 답은 허탈하게도 없다라는 겁니다. 더 이상 좋은 지표는 없더라라는 이야기죠. 물론 이제 세부 지표는 많습니다. 실제 유엔에서 뭐 유엔을 중심으로 해가 전 세계 각국 나라들이 이제 그 집계하는데 여러 세부 지표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자, 사람들의 행복 지표로 후생 지표로 쓸 수 있는 세부 지표로는 평균 수명, 오래 살수록 뭐 좋다는 이야기죠. 요즘엔 너무 오래 살아서 문제라는 이야기도 있지만 어쨌든 빨리 죽는 것보다 오래 사는 것이 더 좋은 나라겠죠. 보건시설도 좋고 더 능력도 있고 그 다음에 문자 해독률, 뭐 인터넷 사용 비율, 뭐 아니면 뭐 그 상수도 보급률, 하수도 보급률
등등 여러 가지 지표, 사람들의 뭐랄까 삶의 지표들이 세부 지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 많은 지표를 가지고 주관적으로 판단을 할 수가 있죠. 판단할 수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각각 하나의 지표를 따릅니다. 하나의 지표고 이걸 다 합쳐가지고 이건 하나의 부분만 보이는 거죠. 이걸 다 합쳐가지고 가장 좋은 지표 하나 만들어내라. 그러니까 만들기는 쉽지가 않더라. 그리고 1인당 GDP가 이 세부 지표 여러 개 보는데 1인당 GDP가 높을수록 이런 모든 지표들이 좋아지는 경향이 있더라. 뭐 100%는 아니지만 1인당 GDP가 높을수록 사람들이 오래 살고 문자 해독률이 높고 인터넷 사용률이 높고 아까 하수도 보급률, 상수도 보급률도 높고 등등 대부분 지표들이 같은 방향으로 가더라. 그래서 현재로서는 차선책이지만 최선책은 아닙니다. 차선책으로 1인당 GDP를 후생 수준의 지표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행복지표는 아니지만 그냥 물질적인 비교 지표, 그 다음 후생 수준의 지표, 그 다음에 이제 요거보단 조금 더 나아진 지표가 아까 말한 1인당 PPP GDP. 그것이 국가별 비교하는 후생 수준의 지표로 사용됩니다. 그리고 그거는 물질적 후생 수준의 지표지 행복도의 지표는 절대 아니라라는 이야기죠. 그게 낮더라도 국민들이 또 행복하면 더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나라도 있는 거죠. 자, 이게 이제 GDP 지표에 대한 평가입니다. 평가고, 그 다음 또 추가해가지고 한계. 뭐 이제 여기서 한계를 이야기도 했는데, 자, 여기서 이야기 못한 또 한계, 아니면 흔히 이제 GDP에 대해서 비판하는 한계점에 대해서 몇 가지 이야기하면, 뭐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이 한계에 대한 이제 설명입니다. 또는 반박이죠. 자, GDP에 대해 가지고 흔히 이야기한 것이 이제 GDP는 또 하나의 문제점은 여가의 가치를 포함하지 못한다. 더 많이 일해가지고 GDP가 높아졌는데 그게 더 행복하냐? 덜 일하고 GDP 낮은 게 낫지. 라는 거죠. 한때 이제 우리나라가 그런 예의 대표적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성장률이 굉장히 빨랐는데 다들 이제 유럽 나라에서 이야기는 저 나라 사람들은 뭔가 하면 잠도 안 자고 일만 한다. 그래가지고 성장률이 빨라가지고 그게 행복하냐? 그게 뭐 삶이냐? 지표를 봐가지고 그 나라 사람들은 과대평가를 했는 부분이 있죠. 어쨌든 이제 그 지표라는 것은 일주일 동안 뭐 보통 이제 세계적인 비교 지표는 이제 ILO 국제노동기구를 통해 가지고 같이 찍게 되는데 그 근로자 주간 시간 노동 시간입니다. 그래서 기준은 보통 8호 40 일주일 7일 중에서 월화수목금 5일 일하고 하루에 8시간 근로하는 것이 기준이죠. 그래서 8호 40입니다. 그게 이제 현재 기준입니다. 현재 기준이고 그 기준도 옛날부터 많이 바뀌었죠. 산업혁명 초기에는 그 기준도 없었고 그 다음에 그때는 이제 뭐 하루에 13시간 일하고 뭐 토요일도 없고 일요일만 노는 그 13시간이 10시간으로 줄었다고 해가지고 또 야단난 적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현재는 이제 일주일에 5일 8시간 8호 40 한 주 40시간이 뭐 세계적으로 뭐 어쨌든 선진국에서는 표준적인 근로시간입니다. 근데 뭐 우리나라는 거기에 비해 가지고 44시간 48시간 50시간 이상 일하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많이 일하고 대신에 뭐 1인당 성장은 빨랐고 1인당 국민소득은 높아졌다. 그 경우에는 이제 트레이드오프가 있죠. 좀 적게 일하고 조금 적게 받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다. 뭐 개인적인 선택입니다. 개인적인 선택이고 실제적으로 이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선택하는 경우도 뭐 우리나라 내에서도 외국에서는 좀 이상하게 보긴 하지만 뭐 개인적인 선택으로 그런 결과가 나온 겁니다. 근로시간이 많이 높았던 이유는 초과 근로에 대해 가지고 정상 근로에 비해서 임금이 높죠. 초과 근로. 야간 근로를 하게 되면 보통 시간당 임금이 배로 높아집니다. 1.5배 내지 2배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대기업 생산 현장에서는 다들 초과 근로 하려고 야단입니다. 초과 근로를 몇 시간 더 해가지고 사실 뭐 가장들 주말에 집에 있어가지고 눈치만 보이지. 그냥 주말에도 나가가지고 돈 더 벌어주는 것이 가족한테 더 행복을 준다라고 생각하죠. 그게 이제 올바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게 소위 옛날식의 사고방식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들 토요일도 나가서 일하고 일요일도 일하고 우리나라 공사 현장도 보면 토요일도 대부분 일합니다. 일하고 대신에 월급을 더 많이 받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좀 비정상적으로 주말에 근로를 많이 한 부분이 있었죠. 그게 이제 이 이야기입니다. 여가가 우리나라 인당 국민소득이 높아졌는데 대신에 여가는 더 줄었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GDP는 여가는 포함 안 하죠. 안 하고 그냥 총량, 생산량만 보기 때문에 사람들이 얼마나 일했냐는 것은 안 따지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는 한계는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우리나라 예가 그렇고. 근데 우리나라도 최근 몇 년 동안 굉장히 바뀌었습니다. 굉장히 바뀌고, 그 다음에 작년인가 재작년에 법을 통해 가지고 초과 근무를 못하게 했습니다. 못하게 해버렸죠. 특별한 일 아니면 거의 초과 근무를 못하도록 법으로 강제를 해버린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1, 2년 뒤에 나온 지표들은 우리나라 1인당 시간당 주당 근로시간은 확 떨어질 겁니다. 그래서 이제 포함이 안 되죠. 이 문제도 이제 이론적으로는 그런 문제가 있지만 이것도 보면 대부분 1인당 국민소득이 높은 나라들은 주당 근무 시간이 떨어져요. 떨어집니다. 이론적으로는 이런 이야기 할 수 있지만 실제적으로 데이터를 본다 그러면 여가의 가치가 미포함되어 있다고 하지만 결국은 1인당 국민소득이 높은 나라는 결국은 근로시간이 떨어지더라. 그러니까 잘 살면 그 다음에 이제 초과 근로도 점점점 줄고 법으로 강제할 수도 있고 아니면 국민들도 개별 사람들도 일하는 것보다는 여가를 즐기자, 가정에다 더 투자를 하자, 뭐 행복이 더 좋지, 돈이 다냐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죠. 절대 빈곤이 있을 때는 돈이 다였지만 이제 절대 빈곤을 벗어나고 어느 정도 살만하게 되면 그 다음은 돈보다는 이제 뭐 가정이라든지 다른 이제 이 사회를 돌아보게 되는 거죠. 그렇다 보면 점점 근로시간은 떨어지는 겁니다. 떨어지고 더 경제력이 있다 그러면 아예 뭔가 하면 내가 왜 정규직으로 일해야 되느냐, 그냥 비정규직으로 일하겠다고 선택하는 사람도 많으시죠. 소위 그냥 파트타임자 그걸 선호한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뭐 이것도 뭐 일부 이론적으로는 이럴지 몰라도 실제적으로는 이게 크게 GDP를 왜곡시키는 건 아니다라는 것이 경제학자들의 변명입니다. 그 다음에 GDP에 대해 가지고 또 하나 문제, 환경 가치를 포함시키지 않는다. 성장을 많이 해가 뭐하냐, 환경이 부서지는데, 환경이 파괴되는데, 공장을 짓기 위해 가지고 좋은 환경이 다 없어지는데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이제 그런 부분도 있죠. 근데 이제 이 부분은 대부분 산업화 초기 단계에 발생합니다. 산업화 초기 단계. 개도국에서 산업화 할 때 이제 처음에는 뭐 이것저것 안 가리고 뭐 다 땅을 뒤엎어 가지고 공장을 짓죠. 그 다음에 공장도 이것저것 안 가리고 일자리만 생기면 돈만 되면 아무 공장이나 짓죠. 그런데 이제 경제가 어느 정도 성장하고 나면 공장 짓는 땅도 국가에서 제한합니다. 그러니까 뭐 좋은 환경은 절대 손대지 마. 산림은 손대지 마. 그 다음에 공장도 아무 공장 짓지 마. 오염 많이 만드는 거, 아니면 폐수 배출하는 거, 아니면 뭐 독극물 나오는 그런 공장 짓지 마. 그러니까 초기 단계, 산업화 초기 단계에는 경제 발전 단계에서 환경 훼손이 많이 발생합니다. 발생하지만 어느 정도 성장한다 그러면 오히려 환경이 더 좋아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선진국에 여행 가보면 선진국일수록 경제가 발전된 선진국일수록 환경이 너무 깨끗합니다. 근데 좀 너무 심한 경우도 있어요. 너무나 인위적으로 깨끗하게 만든 나라들. 뭐 스위스 같은 나라가 세계적으로 사람들이 여행 가는 꿈을 많이 꾸죠. 소위 어디를 가봐도 달력입니다. 달력 사진이 나옵니다. 그 달력 사진이 나온 것이 스위스가 원래 지형이 그렇고 기후가 그렇고 라기보다는 인위적으로 그렇게 많이 만들었어요. 깨끗하고 모든 사람들이 청소를 하고 청소 안 하고 깨끗하게 안 해놓으면 옆집 사람들한테 눈총 맞습니다. 바로 눈총 맞습니다. 그 정도로 사람들이 깨끗하게 살았던 거죠. 그러니까 거의 결벽증이 가깝지 않느냐라는 식으로 옆 독일 사람들이 스위스 사람 보고 한마디씩을 하죠. 그러니까 잘 사는 나라일수록 이제 그럴 수 있는 돈이 있죠. 환경을 잘 개발하고 깨끗하게 만들 수 있는 돈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경제가 성장하면 그 다음에는 환경에 대한 가치가 훨씬 더 높아지죠. 훨씬 높아지면서 더 환경이 깨끗해집니다. 그래서 이것도 결국은 GDP의 한계는 아니다 하는 거죠. 일부 산업화 단계에서 생기는 문제다. 그 다음에 이제 일반적으로 GDP 한계는 시장 이외의 활동을 포함 못하기 때문에 GDP가 후진국의 값을 낮게 평가한다라는 게 있죠. 뭐 이거는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이것이 시장 이외의 활동을 포함 못한다. GDP를 집계할 때 모든 시장에서 거래된 것만 집계합니다.
집계할 수 있는 방법이 그것밖에 없으니까. 근데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암 시장에서 거래되는 것은 집계가 안 되죠. 암 시장에서 거래되는 것은 뭐 불법, 마약, 뭐 매춘, 뭐 그런 것도 있지만 그 외에 뭔가 하면 일반적인 텃밭, 통상적인 그러니까 텃밭 같은 것도 다 겁니다. 그러니까 개도국일수록 그냥 지역 내에서 그냥 자급자족하고 먹고 살죠. 농사 지어가지고 그거 가지고 먹고 사는 겁니다. 그럼 그 사람들을 GDP 집계할 때는 0입니다. 0이지만 사실은 그 사람들은 자기 먹는 것만큼 만들어가지고 생산활동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일반적으로 또한 이제 뭐 앞에서 이야기한 불법적인 부분도 후진국이 훨씬 많죠. 경제가 사회가 불투명하니까 뭐 마약이라든지 그런 것도 후진국이 훨씬 많습니다. 후진국이 마약 생산 기지 역할을 하는 부분도 있죠. 그런 차원에서 실제 후진국일수록 이런 집계가 안 되는 부분이 많다. 그래서 인당 GDP가 과소평가되는 건 맞습니다. 그 부분 맞죠. 그래서 후진국 GDP는 소위 개도국 GDP는 이제 두 가지 차원, 이런 차원에서도 실제 값보다는 과소평가됐다라는 것을 알아야 되고, 이런 차원에서 과소평가되고, 그 다음에 이제 PPP 차원에서 물가 차원에서도 실제 삶의 지표로서는 과소평가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따져보면 숫자로 봐가지고는 뭐 미국 대비 뭐 30분의 1 실제 가가지고 그렇다 그러면 그 나라 여행 가라 그러면 사람들이 의학하죠. 그런데 어떻게 사냐? 그런데 또 어떤 뭐 못 사는 아프리카 오지 나라도 가보면 또 살 수 있다 그래요. 살만하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금 전 세계 나라에 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인당 GDP 숫자로 봐가지고는 이게 사람 살겠냐 싶었지만 또 거기 가보면 또 다 살 수 있습니다. 먹고 사는데 별 지장이 없더라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지표 자체가 뭔가 하면 일단 개도국에 대해 가지고 과소평가하고 있다. 그건 맞습니다. 이 두 개는 어떤 변명의 여지가 있는 거지만 이건 뭐 현실인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잘 고려해 가지고 GDP 값을 판단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제 추가할 필요가 있죠. 자, 이래서 이제 우리가 GDP에 대해 설명했고, GDP 가지고 국가 비교를 했고, 그 다음에 국가 비교를 할 때 어떤 부분을 유념해가지고, 어떤 부분을 잘 고려해가지고 판단을 해야 되느냐라는 데 대한 이야기까지 했습니다.